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셨습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11월 눈으로는 역대 최고치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철이 지연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종일 이어진 폭설에 퇴근길도 걱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종일 이어지던 눈은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 되며 거리에는 시민들이 늘었는데요. 시민들은 날도 더 추워진 데다 길까지 미끄러워 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온다는 예보는 있었는데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약간 비 같은 눈이어가지고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다니기 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아침도 그렇고 아마 점심시간도 저희 같은 직장인은 오늘 너무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 되며 도심 곳곳에는 도로 통제와 정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시민들도 몰리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과 5, 6, 7, 8호선에 대해 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15차례 더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코레일도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을 모두 10차례 추가 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내버스도 평소보다 30분가량 집중 배차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다만 무학재나 미아리 고개 등 상습 통제 구간을 지나는 서울 시내 94개 버스 노선은 기상 상황에 따라 우회 운행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교통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눈이 계속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또 한 번 폭설이 예고된 만큼 정부도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제설 작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낮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대설위기 경보 수준을 주2에서 경계로 상향했는데요. 서울시도 제설 비상근무 2단계를 유지하며 자치구와 유관기관 등 함께 도로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지하철 역사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밤사이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퇴근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등을 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계속해서 내린 폭설로 경기 성남시와 안양시를 잇는 안양 판교로의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가 2시간 만에 풀렸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고립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찰이 경기 안양 판교로 통제를 시작한 건 오늘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경기 의왕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와 반대 방향인 분당에서의 진입로 두 곳의 출입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경사가 심한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이면서 차량이 눈길을 올라갈 수 없는 상태라 도로에 있던 차들은 회차 조치됐습니다. 이후 쌓인 눈을 녹이는 작업을 벌인 끝에 2시간 만에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안양 판교로에 갇혀있다가 회차에서 돌아간 운전자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터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다 갇혀있다가 지금 차례차례 내려왔어요. 경기 안성시 45번 국도에서는 쌓인 눈에 미끄러진 대형 화물차가 도로 2개 차로를 틀어막은 채 멈춰섰습니다. 한 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2에서 3km 구간에서 심각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제설차가 오가며 눈을 녹인 끝에 트레일러가 빠져나갈 수 있게 되면서 1시간 반 만에 정체가 해소됐습니다. 이외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눈이 쌓이면서 차들이 1시간 넘게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기분기점 근처에서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정체에 3시간 가까이 갇혀 있었다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외에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고개와 중원구 이배제고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평촌 나들목 근처 도로 등 각지에서 도로가 통제됐다가 다시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눈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신고는 87건 들어왔고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신고는 무려 895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전용 통로 덮개가 떨어져 행인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눈이 쌓이면서 덮개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네, 이곳은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인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 통로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대편 쪽을 보시면은 철제 구조물이 바닥에 완전히 누워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보행자 통로에 위에 설치돼 있었던 덮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닥으로 폭삭 떨어진 겁니다. 전체 길이가 100m가 넘어가는 통로였는데 떨어질 때 충격으로 덮개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보행통로를 지나가던 행인들 머리 위로 덮개가 떨어졌습니다.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가까스로 이식을 회복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송 당시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었는데 한 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내린 폭설로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옆 보행자용 안전 통로 덮개에 눈이 쌓였기 때문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안전 통로를 부실하게 설치한 건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퇴근길이 시작됐습니다. 궂은 날씨에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눈은 내리고 있지 않은데 퇴근길 광화문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퇴근길에 접어들면서 날이 어두워졌는데요. 지금 서울은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시간 이내에 서울에서도 다시 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추위도 더 심해지겠습니다. 퇴근길에 접어들며 광화문은 더 많은 인파로 모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옷깃을 여미고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로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눈발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역과 남부 내륙에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설특보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등에는 대설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 최고 25cm 이상, 영서 중남부에 20cm 이상, 충북 중북부에 15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밖의 수도권 지역과 영서 북부 등에도 많게는 10cm가 더 내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눈이 계속 쌓일 것으로 보여 더 걱정입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기온이 0.5도에 그쳤는데요.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영하 2도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갈수록 떨어지겠고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이면도로 곳곳에서는 빙판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더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새벽부터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신주가 넘어지며 정전이 잇따랐고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며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전선 위로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 9시쯤 경기 광주시 퇴초면에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전기줄 위로 넘어지며 한때 3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기도 광주 남종면에서도 전신주가 넘어져 근처 230여 가구에 잠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폭설로 인해서 뭐 이제 좀 집안이 심화되고 뭐 이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습기를 많이 머금어 더욱 무거운 습설이 쏟아져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양주 장흥면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 그냥 나오자마자 갇힌 느낌이었어요. 엄청 당황해서 애기랑 둘이 가만히 서 있다가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서도
소나무가 잇따라 쓰러지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나무 다 해주시고 위쪽으로는 통신이 지금 끊긴 상태고 저희 여기 사무실도 끊긴 상태예요. 폭설도 폭설이지만 습기까지 가득해 무게가 더 나가는 습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양평군 옥천명 농가에서 천막형 차고지가 무너져 제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 A씨가 깔렸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고지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폭설 영향으로 내항기를 포함한 국내선 항공편은 모두 81편, 국제선 항공편은 68편이 결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전국 공항에서 출발편 기준 국내선 항공기 77편, 국제선 항공기 1편 등 78편이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발편 기준 지연된 항공기는 국내선 149편, 국제선 30편 등 179편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기상으로 인한 결항이 국제선 67편, 국내선 4편 등 모두 71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상으로 인한 지연은 모두 109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밤부터 내린 폭설에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연달아 들이받으며 사망자가 나오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눈 내린 고속도로가 차량으로 꽉 막혔습니다. 낮 12시 20분쯤 평택제천 고속도로 음성나들목 인근 구간 양방향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평택 방향에선 차량 10여 대가, 제천 방향에선 넉 대 이상 차량이 추돌하면서 뒤따르던 차량까지 뒤엉킨 겁니다. 이 사고로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고 뒤이어오던 25톤 덤프트럭이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다른 차량이 처음 사고가 난 차량을 또 들이받고 충격으로 차량이 크게 회전합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6시 40분쯤. 사중 추돌로 이어진 이 사고로 81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앞서 오전 6시 10분쯤 경기도 구리포천 고속도로 남양주 터널 인근에서도 눈길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다 눈길에 미끄러진 1톤 트럭을 뒤따르던 SUV와 25톤 트럭,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운전자 2명이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큰 부상은 아니어서 병원에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8시쯤엔 전북 진안군 익산포항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쓰러졌습니다.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에선 화학물질인 아미노에틸 에탄올라민 1600리터가량이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생방 제독차 등을 투입해 수습 작업을 벌였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충북 단양군 가곡면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눈이 내린 상황에서 경사로를 내려오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과 강원 등 대설 상황을 보고받고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와 교통혼잡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국민께 교통과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을 증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9일가량 늦은 첫눈이 역대급 폭설로 쏟아졌습니다. 11월에 서울에 20cm 넘는 눈이 내린 건 관측 이후 처음입니다.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폭설이 예고됐는데요.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은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눈이 이렇게 많이 내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서울에 많이 내린 게 117년 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정말 놀랄 만큼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117년 만이라는 말은 기상 관측 이래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11월에 내린 이 많은 눈을 처음 보셨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놀라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이 대설 경보가 내려진 것도 2010년 이후 14년 만인데 2010년 당시 1월 4일에 적설량이 한 25cm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큰 눈이 내린 건 그러니까 이번이 좀 처음인 셈이고요. 사실 좀 이례적인 이런 날씨가 올해 봄과 또 가을에 계속 좀 되고 있고 또 여름철에도 역시 계속 됐고요. 최근 그동안 이 가을철 기온이 좀 예년보다 상당히 좀 높았잖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이 해수면 온도도 무척 지금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 북쪽에서 강한 한기를 동반한 이 찬 공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남하하면서 대기가 좀 계속해서 불안정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눈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좀 적설량이 좀 출근길을 즈음해서 서울 등 내륙으로 20cm가 오늘 아침에 넘었고 지금 현재 적설량의 경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서울이 26.7cm 그리고 강원도 평창 쪽을 해서도 24cm 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안이 아니라 내륙 쪽으로 눈의 양이 더 많은 양이 지금 집계가 되는 거는 바람 방향이 그 원인에 있습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찬 공기가 남하게 되면은 그 해기차, 그 기온차에 의해서 서해안 쪽으로 눈구름이 보통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다소 좀 이례적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좀 더 강했거든요. 이 때문에 서해안보다 내륙 깊숙이 눈구름이 더 유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람 방향과 눈구름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구름이 눈구름 그리고 화살표가 바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아침 상황인데 제가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눈구름이 이 서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구름이 서해안에서 지금 오늘 아침 내륙 쪽으로 더 유입이 됐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밤 상황으로 지금 더 간다면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오늘 밤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오늘 밤에 자, 서해안에서 지금 내륙 쪽으로 구름이 더 지금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밤에도 경기 남부와 또 서울 쪽으로 눈구름이 지금 25cm 이상 지금 예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금 지속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도 오늘 밤 사이에 눈의 양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보라색으로 지금 눈구름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밤 사이에 눈이 얼마나 더 예보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남과 그 서해안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쪽을 해서도 25cm 이상의 눈이 예고가 됐고요. 그리고 서울 쪽도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밤에 예보된 만큼의 많은 눈이 그대로 또 한 번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온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특보 상황을 좀 보시면 네, 지금 서울 경기 쪽으로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경기 남동부 쪽, 아까 지금 보셨지만 경기 남부 쪽으로 눈구름이 밤사이 더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이 지역으로 대설 경보가 강원 남부 그리고 충북 쪽으로 눈구름의 띠가 지금 이렇게 지나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보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설 경보가 20cm 이상이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대설주의보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속해서 좀 오늘 밤 사이에 한 번 더 고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는 더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눈이 습설이라는 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눈이 왜 이렇게 습기가 많은 겁니까? 네, 일단 좀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지만 현재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해수면 온도가 무척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북쪽에서 북극 한기를 동반한 무척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남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공기의 차가 무척 큽니다. 이렇다 보니까 강한 눈구름이 이 해상에서부터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 습기를 머금은 그 눈구름이 더 내륙 쪽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나 이 사우나에
강하에서 뜨거운 물 위에 김이 서리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보통 바다 위를 지날 때 눈구름이 좀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를 이제 호수 효과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예. 이 차가운 공기가 이 북서쪽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보통 서해안, 그러니까 충남 서해안이나 호남 서해안 쪽으로 눈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찬 공기가 북동쪽에서 남하하게 되면 보통 서해안 북서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서해안, 그리고 북동쪽으로 남하하게 되면은 영동 지방에 눈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겨울철 이 서해안과 동해안 이 두 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특히 이렇게 습기가 많은 눈은 무게가 건설보다 2배나 3배 이상 무거운 수준에 달합니다. 보통 가로 세로 1m의 면적에서 습설의 무게가 300km 정도, 그러니까 건설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특히 이 좀 화면을 보시면 가로 10m 그리고 세로 한 20m, 10m, 20m의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50cm 정도의 눈이 쌓였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지금 보시면 무게가 30톤에 달하고요. 예. 트럭의 경우는 15톤 트럭 2대, 그리고 전봇대 30조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2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하더라도 이 무게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 이 무게를 생각만 하더라도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피해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눈이 더 내린다고 하면 지금 정도의 무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참 습기를 머금은 습설 걱정입니다. 내륙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과 같이 이 습설, 그러니까 보통 서해안과 동해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눈에 대한 대비를 평소에도 철저히 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 서울 등 내륙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 같이 습설이 내륙으로 많이 내리게 되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번과 같이 찬 공기가 이 북서풍이 아니라 서풍 계열이 더 강화해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기압골이 동반되면서 눈구름이 더 내륙으로 유입이 됐고요. 보통은 이 대륙고기압의 경우가 이 3, 4일을 영향을 주다가 대륙고기압이 약화하고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이 되면서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게 되고 이 서해안의 눈이 내륙으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진에 의해서 올해는 온난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대륙 고기압이 좀 발달을 해서 추위가 오더라도 좀 일찍 변질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이 서해안 지역의 눈이 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냐 이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작부터 또 눈이 내륙으로 좀 유입이 됐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내륙의 눈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눈도 눈인데 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더라고요. 또 네네. 우박도 내린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리포트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서 시청자 제보 영향을 좀 그 영상을 좀 담았었는데요. 실제로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강풍과 함께 우박 영상이 이 YTN에 제보가 됐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 그렇군요. 네, 인데요. 일산, 고양시랑 강원 등에서 이제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관측이 됐었는데 바람이 어제 초속 30m 안팎으로 좀 태풍급 강풍이 불었고요. 그리고 해안은 물론 내륙 곳곳에 강풍특보가 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유지가 됐고요. 그런데 11월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 게 무척 이례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기상예보관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이런 우박을 보는 게 이제 30년 넘는 그런 예보 생활 중에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남쪽으로는 좀 온화한 공기가 좀 자리를 하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찬 공기가 좀 남한 사이에서 온도 차이가 무척 크게 났었고요. 그리고 대기 불안정이 무척 심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바람이 강해지면서 우박이 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해상과 내륙으로 좀 바람이 강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또 이 특보 수준의 그 높은 파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는 충청과 남부 그리고 제주도 쪽으로 초속 15m 이상이 불고 있기 때문에 좀 밤 사이에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습설의 양도 많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도 있는데 지금 온도도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눈도 눈이지만 지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내일 영하 2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모레는 금요일이죠.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위가 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도 좀 문제인데 주말과 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봐도 다음 주 초반에 좀 눈비가 좀 내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기온이 오르지만 이후에도 영하권 추위가 좀 계속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영하권 추위가 기간으로 따지면 열흘 정도 좀 계속 이어지는 이 상황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하권 날씨가 계속되면 내린 눈이 계속해서 빙판길로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 네,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번 겨울 근데 포근하다고 전망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3개월 예보가 지난 22일 날 전망이 됐었는데 이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일단 올 겨울, 그러니까 이번 겨울 예년보다 좀 포근한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됐는데 다만 12월에는 주기적으로 좀 한기가 남아하면서 좀 기온 변동폭이 큰 그런 겨울이 될 거다라고 예보를 했었고 예. 초반 추위 그리고 3주차쯤 북쪽 한기가 좀 남아하면서 기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고는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온 변동폭이 좀 큰 상황에서 기상청도 1개월 이 단기 예보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지난 가을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온화하지만 이 조금만 한기가 내려면 더 춥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온화한 상태에서 한기가 내려오게 되면 눈구름이 좀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겠고 지금처럼 또 양이 늘어나거나 대기 불안정으로 이례적인 우박이나 강풍이 좀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악기상이 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한 국내 연구진의 조사에 의하면 이번 겨울은 온난화와 또 라니냐가 좀 겹치는 좀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라니냐는 초반 추위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고요. 온난화는 해수면의 기온이 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두 효과가 더해져서 기온 변동폭이 큰 그런 겨울이 될 걸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하는 그 기간이 이 추울 때는 좀 길게 춥고 또 온화할 때는 좀 길게 좀 온화한 그런 그 주기가 긴 겨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4만 4호는 옛말이 된 것 같고요. 네네. 날씨 변화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참 걱정인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좀 특이한 이상 기후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최근 세계 기상 기후에서 이제 전망한 그런 예측을 보면 예. 이미 지구 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상태고요. 또 한반도 기후는 이 세계의 그런 그 기온의 상승폭보다 더 빠르게 가파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그 지금 해수면 온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반도 주변의 그 해수면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서 최근 세계 기준치의 2.5배 수준으로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로 좀 태풍이 북상하진 않았지만 올해 11월에 그 먼 남해상에서 태풍이 동시에 4개가 발생해서 좀 북상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증기가 좀 다량 유입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가을철에 그 열대야 현상도 이례적으로 장기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한 국내 과학자가 최근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그 상승치를 본인도 이제 상상하지 못했다. 정말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는데 그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반도 기후 변화 폭을 제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보시죠. 그래픽을 살펴볼까요? 네, 지금 한반도 예. 바다의 수치인데요. 그래픽을 보시면 지금 네, 최근으로 갈수록 그래픽 변화 폭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지금 2.5배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의 한반도 수치를 볼 수 있는 네, 태평양 10년 변동 주기라고 POD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수십 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주기가 지금 음해 상태일 경우에 이제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주기가 10년 정도 음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음해 상태일 경우에 한반도 주변에 고수온이 절정으로 치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절정인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게 10년, 20년 주기이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사이에는 양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고수온 절정인 상태에서 기후변화가 좀 심하게 올해 나타났거든요. 정말 역대 최고치가 올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됐죠. 예. 그런데 이게 1, 2년 사이에 양의 패턴으로 돌아가면 조금 완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 변동이기 때문에 양의 패턴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40년쯤에는 음의 패턴으로 돌아오지 않겠냐. 그런데 이 40년쯤에는 기후변화가 더 심하게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지금 역대급의 기후 변화들이 이 10년, 20년 뒤에 올 기후 재난의 좀 예고편이 되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사무실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 심사는 오후 4시부터 1시간 1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국민의힘 압수수색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7개 지역구에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당무 감사 자료와 공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후에는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채용 청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7월 명태균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당사자인 안동 지역의 재력가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재력가의 아들인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적부 심사는 오후 4시부터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명 씨 측 청구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이 적합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심사는 1시간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명 씨 측은 석방이 어렵다면 보험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해달라며 기소 전 보석도 신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늦어도 내일 오후 5시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돌입할 무렵 당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던 한동훈 대표. 회의 도중 여러 차례 자리를 비우며 연락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한 대표는 발부된 영장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또 정당으로서 정치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도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영장이 집행됐지만 집권여당 중앙당사가 압수수색당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도 역력합니다. 압수수색 사실이 전해진 뒤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 여럿이 급히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최근 검찰로부터 몇 차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지만 대외비라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천이 끝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폐기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압수수색이 또 저희 당의 불필요한 부분까지 열어보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검찰이 집권여당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당내에선 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 내용까지 심화되는 상황이라 당분간 여권 혼란은 불가피하리란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면 자신을 탄핵하라며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지휘부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들이 단체 성명을 냈습니다. 전날 차장검사 3명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간부급 검사들이 실명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을 제외한 33명이 동참했습니다. 검사들은 성명문에서 야당이 내건 탄핵 소추 사유를 봐도 해당 검사들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 위법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즉시 검사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기능이 마비될 거란 점도 부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 나와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막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걸 두고 후진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고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논술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가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번의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모두 선발한다고 밝히며 최대 합격자가 2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룽성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 추가 시험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뒤 한 달 반 만입니다. 연세대는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술 유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법원 판단을 받는 게 어렵게 됐다며 추가 시험, 즉 2차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시험은 다음 달 8일 진행되고 결시생을 제외한 1차 시험 응시생 전원이 대상입니다. 연세대는 1차와 2차 둘 중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든 올해 연세대 논술 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연세대는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으로 261명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최대 합격자가 2배인 552명이 된 겁니다. 수험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이 재시험이 목표였고 재판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발표한 데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 재시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수험생 측 역시 소송 취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안은 재시험이었으니까 사실 진행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이번에 그 항고심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교육부는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에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세대의 추가 모집은 대학 과실 때문이라며 신입생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오는 2027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한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연세대가 수시 모집 논술 시험 유출 논란으로 추가 시험을 통해서 정원의 2배를 선발한다고 밝히자 입시업계는 상위권 수시 합격선이 낮아져 수험생 연쇄 이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 합격 인원이 늘어나면서 상위권 대학 수시 합격선이 낮아지고 수시 추가 합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추가 시험 합격자 발표가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에 임박해서 나오면 수험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중복 합격을 확인하고 등록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한종희 부회장 1인 대표 체제에서 반도체 수장 전영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함께 맡는 2인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또 반도체 핵심 사업부인 메모리 사업부를 전현형 부회장이 직할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3만 6천 호가 결정됐습니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모든 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신청 가구 대비 4.25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선도지구는 약 3만 6천 호로 1기 신도시 전체 12% 수준입니다. 분당 양지마을 금호 등 3개 구역에 1,948호, 일산 백송마을 1단지 등 3개 구역 8,912호, 평촌 샘마을 등 3개 구역에 5,460호, 중동과 삼보는 각각 2개 구역에 5,957호와 4,620호입니다. 이와 별도로 분당과 일산에 각각 한 곳씩 연립주택 1,400호도 사실상의 선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치열한 노력 끝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은 환호를 질렀고 그야말로 고생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지금 진짜 얼싸안고 지금 막 그럴 상황입니다. 기대와 달리 떨어진 것은 낙심과 함께 집값 하락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10평대하고 20평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데는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정부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2030년 입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이 다음 달에 업무 협약을 맺고 추정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산출 업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마찰 없는 동의서 작성 진행을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3월에 선제 도입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노후계획도시 특화 보증도 마련하여서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 및 보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분담금 규모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곳은 재건축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주가 본격화되면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위기설과 함께 실적을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반도체 수장을 새로 배치하면서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찍었지만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에서 반도체 부문 주요 사업부 경영진을 교체를 했는데 이번 인사 특징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건 이제 사장단 인사였고요. 이번에 나왔던 사장단 인사의 특징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기존에 전영현 DS 부문장, 이 반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이 DS 부문장 밑에 현재 메모리 사업부를 갖다 붙여서 메모리를 전체 총괄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약점이 HBM3E에서 아직까지도 수요를 못 맞춰서 엔비디아의 납품 계약을 못 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메모리 사업부를 일단 전영현 부문장에게 또 맡김으로써 이제 크게 원톱 이쪽에게 다 몰아줬고요. 전체 체제로 보면 한종희 부회장 1인 체제에서 과거에 전영현 또 한종희 투톱 체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 시장에서는 HBM3도 안 되니까 파운드리는 그냥 포기할 거다, 삼성전자가 포기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현재 미국 반도체 시장을 총괄하던 한민구 부사장이 이제 파운드리 부문 사장으로 승진이 된 이 승진 2명 중에 1명의 인사가 났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이재용 회장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버릴 생각은 없고 오히려 더 파운드리 쪽에서 TSMC를 한번 최대한 따라 붙어보겠다, 그런 의지를 좀 읽어볼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회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대내외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뚜렷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이 사장단 인사가 있었고요. 내일 모레죠. 29일이 되면 이제 임원 인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임원 인사는 지금 전체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 400여 명의 임원 중에서 100명 이상 혹은 그 이상까지도 완전히 대폭 다
교체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임원 인사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어떤 뚜렷한 의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 3.43% 하락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은 이건 뭐 사장단 인사에 대한 실망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간밤에 이 트럼프 당선인 쪽의 정권 인수위 팀에서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이 칩스법, 미국의 반도체법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각 반도체 회사들,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회사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보조금을 안 준다, 안 주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쪽의 의중이 확인이 된 거였었고요. 그걸 또 뒷받침하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서둘러서 막 그 원래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인텔 쪽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우려가 커지고 있냐면은 야, 자기 나라 쪽 회사만 먼저 지급하는 거 아니야? 과연 이제 내년 1월이면 임기가 끝날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약속했던 보조금을 챙겨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우려 하나.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는 크게 보면 한다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이 칩스법,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는, 이게 말도 안 된다. 보조금을 왜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걸 일종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여기까지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는 3.43%, SK 하이닉스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거의 5% 가까이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뭐 환수든 뭐건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약속했던 그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액수가 꽤 큰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9조 원이고요. 하이닉스도 6,300억에 이런저런 세제 혜택까지 7천억 합치면은 1조 원이 넘는 그런 이제 보조금이거든요.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받아내서 뭐 입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보조금 이제 6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조를 받는데요. 저게 왜 받는 거냐? 거의 60조를 투자를 합니다.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앞서 얘기한 이제 한민구 부사장의 그 회장의 파운드리 60조를 투자해서 9조 원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우리는 60조를 투자하는데 저 9조 원을 못 받는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5조 원, 6조 원대, 지금 38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1조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겐 굉장히 큰 타격이죠. 이미 미국 내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좀 굉장히 어떤 우리 정부 대 정부로 트럼프 행정부와 좀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항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때부터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미 공장 지으면서 계약도 다 했었겠고 여러 가지가 했었을 텐데 그걸 뒤엎을 수는 없겠고, 뭐 지금 시장의 얘기는 최대한 이제 트럼프도 마지막 4년이잖아요. 뭐 늦추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랬든 저랬든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미국 행정부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말을 바꾸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좀 투자할 때 좀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가 일기 때도 봤지만 그런 어떤 신뢰라든가 체면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 그게 허무맹랑해 보이는데 어떻게든 결과적으로는 유사하게 달성해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시장이 이렇게 더 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도 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텐데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까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이제 뚜렷한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 때 돈을 받아내는 게 급선무인데 그거를 빨리 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선은 바이든 때 어제 인텔이 받았던 것처럼 기존에 약속했던 삼성전자의 9조, 하이닉스의 이제 대략적으로 한 6,300억 정도는 좀 미리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의 HBM 납품 승인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이목을 끌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주가도 반응하고 그랬었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은 그 이슈를 가지고 좀 뭐 신뢰를 준다거나 뜨거운 반응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삼성이 HBM3 8단, 12단 납품한다, 납품됐다,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된 적은 없었거든요. 특히 이번에 젠슨 황 CEO가 한 연설이
그 홍콩 가기대 학위 수의식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블룸버그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오면 최대한 빨리 승인하겠다 정도의 코멘트였기 때문에 시장은 하루 정도 좀 반응하다가 오늘은 이제 칩스법 폐지, 트럼프 리스크로 이제 빠진 것을 보면 그 재료, 엔비디아 납품 계약이 실제로 됐다 한들 글쎄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전체 투심을 또 되살리기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발표됐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36,000 가구였었고요. 이제 36,000 가구가 골고루 뭐 분당, 일산 등등에서 다 이제 파악이 됐었습니다. 예. 아마도 많이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당이 가장 많습니다. 10,000가구가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 36,000 가구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요. 일산에서 8,900가구, 중동, 평촌, 3분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저 선도지구도 선정됐고 이제 7,000, 6,000 가구 먼저 재건축하고 그 다음부터 3만 가구씩 후발로 해서 전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완성한다라는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업성으로 막상 들어가 보면 속도 같은 걸 봤을 때 분당 쪽에서 한 2,000에서 3,000 가구 정도 외에는 분담금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속도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그런 우려도 함께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쪽에 2,3,000 가구 정도는 바로 2027년 정도부터는 빠르게 거기는 이미 이제 용적률도 높고요. 예. 사업성도 좋기 때문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선도지구도 결정되고 막 환호하고는 있지만 실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땅을 파고 하는 과정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과 성수동 주택가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높이를 최고 250m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네. 한강변 초고층 스카이라인의 신호탄이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개입니다. 성수에서는 1구역에서 4구역이고요. 압구정 2구역이 이번에 포함이 됐었고 지금 높이가 되게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층수로 따지면은 70층 허용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50층 요 정도의 한도였었는데 70층까지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특히 압구정 2구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알짜 아파트 단지들 또 재구역을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기대감도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50층 밑과 50층 이상 70층으로 만약에 짓게 될 때는 공사비가 완전히 규모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70층의 고층을 짓는다는 거는 밑으로도 깊게 파야 되고요. 또 이런 안전성으로 해서 되게 이제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규제도 풀어주고 또 이렇게 지금 판을 벌리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제 해당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을까는 앞으로의 숙제다,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서울에서의 스카이라인은 70층까지는 일정 부분 허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강변의 70층도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63빌딩이랑 비교하면은 맞습니다. 대충 네, 맞을 것 맞아요.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더라고요. 조망권을 해친다거나 피해를 야기한다 이런 불편도 있을 것 같아요. 전직 박원순 시장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같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 이번에서는 이 두 구역에 한해서 이렇게 풀어줬다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이제 정무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일 이어진 폭설에다 날씨까지 추워져서 시민들은 퇴근길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지자체는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고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시 주춤하던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한껏 추워진 날씨에 움츠러든 모습인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폭설에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온다는 예보는 있었는데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약간 비 같은 눈이어가지고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다니기 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아침도 그렇고 아마 점심시간도 저희 같은 직장인은 오늘 너무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 됐지만 도심 곳곳에는 도로 통제와 정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과 5, 6, 7, 8호선에 대해 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뒤 8시 반까지 15차례 더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코레일도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을 모두 10차례 추가 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내버스도 평소보다 30분가량 집중 배차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무학재나 미아리고개 등 상습 통제 구간을 지나는 서울 시내 94개 버스 노선은 기상 상황에 따라 우회 운행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교통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눈이 계속 내리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밤 사이에도 또 한 번 폭설이 예고된 만큼 정부도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설 작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낮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는데요. 서울시도 제설 비상근무 2단계를 유지하며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함께 도로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지하철 역사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밤사이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퇴근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운전할 때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등을 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첫눈이 그야말로 종일 눈 폭탄으로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에 내린 눈은 11월 적설량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117년 만에 최대입니다. 오후 들어서 서울 전역에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 경기도는 남부 전역으로 대설 경보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겨울 문턱 첫눈부터 폭설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11월이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1월 서울에 가장 눈이 많이 왔던 해는 1972년이었습니다. 당시 12.4cm가 내렸는데 어제 밤부터 현재까지 내린 서울의 공식 적설량 18cm를 넘었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겁니다. 새벽에는 성북구와 강북구에 20cm 넘게 내렸고 낮 동안에는 관악구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현재 적설량이 무려 27.5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 27.9cm, 인천 옹진 23.8cm, 경기 평택 22.6cm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대설특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새벽 동부권에 이어서 오전에 서남 서부권 그리고 오후 2시 40분을 기해서는 동남권까지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사실상 서울 전역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건데 서울의 대설경보는 2010년 1월 이후 14년 만입니다. 경기 광주 양평뿐 아니라 안산, 군포, 평택, 하남, 안성, 화성, 오산, 또 인천 등 경기 남부를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에 대설 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전북 진안, 무주, 장수 등 호남 일부와 충북 진천, 음성, 충남 천안에도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새벽까지 영향을 주던 기압골이 이동하면서 눈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 낮 동안에는 눈발이 약해진 곳도 있었지만 서쪽에서 눈구름대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저녁에는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춥고 바람까지 더해져 눈이 계속 쌓이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는데 낮에도 거의 오르지 않았고 오후 6시 기준 영하 0.6도로 다시 영하권으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강풍특보는 해안 지역뿐 아니라 충청과 경기 일부 내륙까지 확대된 가운데 전국에 종일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20cm가 더 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쪽에서 눈구름이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 밤사이 또 한 차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층에 있는 기압골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늘 밤부터 다시 한번 강한 구름대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수도권에 최고 20cm, 충청, 호남, 제주에는 15cm 이상 많은 눈을 예보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에 많게는 25cm까지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인데다 이미 눈이 많이 내린 상황에서 적설이 더해지면 비닐하우스 같은 야외 시설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눈은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도심뿐 아니라 고속도로 퇴근길 통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십시오. 눈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나 싶더니 해가 질 무렵부터 다시금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요금소 부근도 마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하는데요. 강설로 인해 평소 퇴근길보다 고속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의 정체가 극심한데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론 사고도 한 건 있습니다. 수원신갈 부근입니다. 3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약 1시간 동안 사고 차량 앞에 이렇게 눈이 쌓였습니다. 계속해서 강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하셔야겠고요. 충청권인 천안 지역도 한 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속 운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15번 고속도로가 지나는 바란 부근은 잠시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바퀴 자국 주변으로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비상등 활용 잘해주시고 서해대교 위는 결빙 위험 구간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돌발 상황 시 대피 먼저 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수도권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경기도 양평에서는 제설 작업을 하던 80대가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폭설로 마을 한 곳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한 마을입니다.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전신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전선은 눈과 함께 이리저리 뒤엉켜 있습니다. 새벽 시간 폭설이 내리면서 전신주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겁니다. 업체 직원들이 부러진 전신주를 수거해 갔지만 여전히 사고 온 적은 남아 있습니다. 마을과 바깥을 잇는 길이 가로막히면서 주민 60여 가구가 5시간가량 고립돼 복구 작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방에 일이 잡혀 있어서 나갈 생각이었는데 길이 막혀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돼서 지금은 포기한 상황이고요. 알루미늄 봉으로 된 기둥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천막 위에는 눈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아침 8시 40분쯤 양평군 옥천면의 한 농가에서 쌓인 눈으로 천막형 차고지가 무너졌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고 있던 80대 남성이 깔렸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고지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서울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옆에 설치된 보행자 안전통로 지붕이 무너져 행인 3명이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2명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 통로 덮개가 눈이 쌓이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중앙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석이 다리 난간에 걸렸지만 추락하지는 않았고 60대 남성 운전자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로 시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정전이 잇따랐고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며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전선 위로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 9시쯤 경기 광주시 퇴초면에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전기줄 위로 넘어지며 한때 3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기도 광주 남종면에서도 전신주가 넘어져 근처 230여 가구에 잠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폭설로 인해서 뭐 이제 좀 집안이 심화되고 뭐 이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습기를 많이 머금어 더욱 무거운 습설이 쏟아져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양주 장흥면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 그냥 나오자마자 갇힌 느낌이었어요. 엄청 당황해서 애기랑 둘이 가만히 서 있다가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서도 소나무가 잇따라 쓰러지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나무 다 해주시고 위쪽으로는 통신이 지금 끊긴 상태고 저희 여기 사무실도 끊긴 상태예요. 폭설도 폭설이지만 습기까지 가득해 무게가 더 나가는 습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로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이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는 토사구팽 당할 거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에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당내 일각에서 제안된 집단 기권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 즉 거부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필연이 됐다며 다음 달 10일 재표결을 앞둔 전방위 공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특검법이 부결되면 토사구팽될 거라며 찬성표를 던져 독자 생존의 길을 찾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존 공생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동훈 대표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최근 휴대전화 교체를 증거인멸로 규정하고 증거보전 청구를 검토키로 했고 명태균 씨의 의혹을 겨냥한 쪼개기 고발에도 나섰습니다.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쪼개서 법적 고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여권 분열을 기대하고 특검법 재의결을 미뤘겠지만 통과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는 정략적인 목적,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이다, 이거는.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소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부결 단일 대우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탈표 확대를 노리는 야당의 전략이 당내 미칠 영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 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재표결에 참석은 하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집단기권 방식으로 이탈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거란 지적 속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직 투표 방식을 정한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재표결 시점까지 미뤄가며 김여사 특검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당내 결집에 사활을 건 만큼 양측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의 조직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국회에 있는 당 기획조정국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등 7개 지역구의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로 기세를 회복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한 차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예고했고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검사 2명의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으로, 엄희중 검사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사유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계속 검사들의 불법 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화하는 검사들을 다 탄핵할 거냐는 여당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 탄핵 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야당은 또 혐의를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와 증거 조작 등을 처벌하는 검사 무고죄까지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역시나 검찰 힘 빼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은 예산안을 두고도 정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특활비 감액만 반영해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물론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이자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까지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청문회 예고에 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개파간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도 한 대표를 비난했다는 친한계 주장까지 나온 건데요. 비한계 또한 한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은 반드시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다소 수세에 몰린 친한동훈계는 김건희 여사 고모 의혹까지 꺼내들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한 대표는 비난을 넘어 저주의 대상이 됐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와 가족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맞다 하면서 그 집안이 벼락 맞아서 해야 된다. 제 표현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고모의 표현입니다. 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당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이를 같이 검증하자며 친윤계를 향해 공개 제안했습니다. 친윤계 쪽에선 결코 어렵게 갈 일이 아니라며 문제가 된 글의 작성자가 한 대표 가족인지 여부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썼느냐 안 했느냐, 가족 명의가 도용됐느냐 아니냐,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잖아요.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가래로 막을 일을 굴착기로도 못 막게 된다면서 일단은 친윤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선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 당이 추진하는 변화와 쇄신은 물론 이재명 재판 리스크 등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 상황에 기민한 대처가 어렵다는 자주 섞인 반응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동일 출처의 글이 한 대표 어머니와 장모 이름으로 잇따라 올라온 정황 등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3주가량 이어지면서 민생과 쇄신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 분열상만 노출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으로 조속히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무부 장관이 선을 그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나와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요구에 그 정도로는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심해 석유 가스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위치를 정하고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그간 자문사 선정 등을 놓고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위치가 선정됐습니다. 소위 대왕고래로 불리는 제8광구와 6-1광구 북부 일대입니다. 그동안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 7곳을 놓고 전문가들이 논의했는데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겁니다. 산업부는 이제 내부 절차만 마무리되면 다음 달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들어와
기자재 선적, 연료 주입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시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cm의 두께의 드릴로 해저 3,000m까지 파내려가 시류를 확보하는 작업인데 난이도가 매우 높아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00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는 첫 시추의 성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이게 파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향후에 제가 시추하는 작업 부분은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해서 기술력 있는 해외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그 시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석유 가스 매장량은 최대 140억 배럴로 적어도 내년 초에는 매장 규모와 사업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과연 논란과 우려를 딛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교차로에서 기업도시 방면 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경상자 3명을 이송했고 추돌 사고가 난 차량은 50여 대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주시는 도로 양방향 통제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우회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만종교차로에서 기업도시 방면 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상자 3명을 이송했고 추돌 사고가 난 차량은 5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지금 도로 양방향 통제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우회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분들은 특히 운전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다 추가 취재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탈세 혐의가 있는 악덕 기업과 오너 일가 37곳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전체 탈루 규모가 1조 원을 웃돌고 조사 기업 중에는 자산 총액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을 몰아주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37개 기업과 오너 일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업체 A는 대리기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수시로 지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맥라렌 등 고급 스포츠카 여러 대를 사들여 몰고 다녔습니다. 또 수억 원대의 피부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사주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짓고도 회사 연수원인 것처럼 위장해 수억 원의 임대료까지 챙겼습니다.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억 원을 법인에 부담시키고 자녀에게는 40억짜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누리다가 덜미가 잡힌 기업은 14곳으로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과 별장 등 559억 원, 슈퍼카와 요트, 미술품 322억 원, 손자 해외 유학비 12억 원 등 총 1,384억 원입니다. 돈 되는 알짜 일감을 아들과 딸 회사에 몰아줘 자녀들의 재산을 5년 만에 15배 넘게 불리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16개 기업과 오너 일가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주 자녀는 미공개 상장 정보로 상장 차익을 누리고 사주는 대형 수주 정보로 주가 상승 이익을 독식하고도 관련 증여세와 양도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전체 탈루 규모는 1조 원을 웃돌며 조사 기업 중 여러 곳은 자산 총액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감사원이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 선발, 대한체육회와 산하협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며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기흥 회장뿐 아니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관련 의혹이 핵심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체육계 논란과 의혹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산하협회까지 총망라해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감사 범위도 폭넓습니다. 먼저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 선발 과정, 지원과 보호 실태가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둘러싼 축구협회의 논의 과정이 감사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한체육회 운영과 산하 종목단체의 구조적 문제, 보조금과 후원금 집행의 부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센 비판에도 3선 도전을 선언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4선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비판으로 불거진 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한 운영도 특별감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료 수집에 나선 감사원은 선수 등이 겪은 부조리나 인권 침해,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의 운영 비리에 대한 제보를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받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내용과 형식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온 한일 양국 정부가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내년 한일 국교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교도통신은 사도광산 추도식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도가 오보라고 밝힌 데 이어 사장이 직접 외무성 사무차관을 찾아 사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교도통신 측의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そうした誤った報道が混乱を生じせしめた、そう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おりまして、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政府として共同通信に対し、事実関係や経緯の説明を求める予定でございます。 한국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탈리아 G7 정상회의 기간 이와야 타케시 외무상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데 뜻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과의 사도광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양측 간 외교 협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과거사 갈등을 최대한 봉합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일 정부 모두 저조한 지지율과 약화한 국정 장악력으로 한일 외교를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동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우리 법원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다는 상황에서 일본이 강제 동원을 계속 부인한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김정숙 여사에게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피의자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라 이제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나 일정, 그 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전주지검에 참고인 조사 요구를 거부한 김정숙 여사. 검찰은 결국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딸 문다혜 씨는 서면 조사만 고집해 조사가 무산됐고 전 사위 서모 씨는 여러 번 출석하고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객관적 증거로 실체를 상당히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 이제 남은 수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라 강제 수사가 가능한 데다
이미 이번 사건 피의자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문다혜 씨나 김정숙 여사 때 압수물을 제시하며 조사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서면 조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서면보다는 대면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검으로 소환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출장 조사나 방문 조사, 전화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여부나 일정,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돼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의 돈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간 뇌물이 아닌지 의심해 3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대설로 비상입니다. 중국 동북지방에는 최고 48cm의 폭설이 내렸는데요. 도로가 마비되고 대중교통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은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눈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에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 밀고 갑니다. 출퇴근길 주민들은 차라리 걸어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에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최북단 헤이룽장성엔 최고 4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적설량입니다. 它将会使得来自海上的大量水汽涌入到东北地区的上空，那这就给大规模的降雪出现制造了条件。 빙판길로 변한 간수성의 고속도로에선 30km에 달하는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북 신장 고산길에선 300대 넘는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각지의 철도와 공항도 제설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밤사이 수도 베이징에도 눈발이 날렸지만 기상 관측상 첫눈 기준엔 못 미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 첫날에 중국에 추가 관세를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국가는 물론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를 보면요. 중국과 멕시코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요. 캐나다는 9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우방국 캐나다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한 의도는 뭘까요?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중국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 유통에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차기 행정부의 분명한 관세 정책 신호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기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멕시코를 미국 수출의 전초기지로 삼은 상황이어서 관세가 현실화한다면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준공한 기아의 멕시코 공장입니다. 지난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25만 대 가운데 15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포스코도 미국 시장을 노리고 지난해 멕시코에 자동차 강판 공장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까지 주요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싼 데다가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무역 제재를 피해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멕시코가 북미 수출의 전초 기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들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고율 관세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해당 제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높아지고 또 수요가 감소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기업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게다가 미국의 무역 장벽이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거점인 베트남까지 확대될 수 있어 걱정은 더 큽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최적의 시점에 미국과 아우리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했던 통상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믿었던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환율 불안으로 금리는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2달째 1%대로 안정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했던 가계부채와 집값 급증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그 사이 경기 전망은 나빠졌습니다. 내수 회복은 여전히 더딘 가운데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3분기 성장률은 0.1%로 고꾸라졌습니다. 올해 2.4%, 내년 2.1% 성장을 내다본 기존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해진 이유입니다. 0.5에서 3, 4분기 0.1로 막 크게 떨어졌으니까 연율로는 제 생각에는 2.3이나 2.2 정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4분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국내 상황은 금리 인하를 재촉하고 있지만 대외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1,400원 안팎으로 오가는 원달러 환율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도 한국은행의 부담입니다. 강달러 속에 한미 금리 차까지 커지면 해외로 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 차원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외환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안 내릴 거,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빠르게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이에 연 3.25% 동결 전망이 일단 우세하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떨어진다면 인하가 불가피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종일 이어진 폭설로 퇴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지금도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눈비가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일 곳곳에 대설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서울에도 14년 만에 대설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에는 이미 11월 기준 기상관측사상 가장 많은 눈이 쏟아졌지만 오늘 밤 사이가 또 고비가 되겠습니다. 서해상의 눈구름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특히 수도권 등 중부에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 최고 25cm 이상, 강원과 제주 산간 지역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많게는 10에서 15cm 이상의 대설이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만큼이 추가로 더 내리는 수준인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비상입니다. 특히 오늘 밤까지 충청과 호남 내륙에서 바람이 강하겠고요. 해상과 해안가에서는 당분간 강풍이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눈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길에도 눈이 오는 가운데 추위도 더 강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4도 보이겠는데요. 내린 눈비가 녹지 못하고 도로에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다니실 때는 빙판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교차로에서 50대가 넘는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는 속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